just 안녕하십니까.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하지연입니다. 오늘 하 교수님 예.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고단한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보면 정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항상 힘들다고 하시고 지치시고 그래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야, 이분들을 얘기해 보면서 이걸 고단한 하루를 좀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갖게 된다면 저를 만날 일이 없지 않을까. 오늘 만나는 거로 저나 정신과에서 만날 일이 없도록 하자. 예방적 차원에서 네. 고단한 하루를 버티는 힘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 교수님의 고단한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를 대표해서 나오신 만큼 소문난 명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게 내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빠로서의 책임감, 인간관계, 전 돈인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지내고 있는 나는 바빠야 돼. 좀 웃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too much라는 단어가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너무해요, 진짜. 의외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게 내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책임감이라는 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책임감을 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아빠로서의 책임감,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 선배로서의 책임감, 후배로서의 책임감. 그 모든 것들을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너무 짓누르지 않나라는 위에 생각이 한 들어요. 네. 20kg 좀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네, 좀 쉴 때도 있고 그냥 나 그대로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은데 그런 책임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라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전 돈인 것 같은데요? 아, 돈. 그렇죠. 사실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그 학원비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알았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지금 그 생각이 맴돌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가족 또 부모님 뭐 주변에 모든 우리 그 친구들 또 뭐가 필요하다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어떤 제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자면 돈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해요. 돈이 적당하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든지 뭐 너무 바쁘지 않게 예. 지낼 수도 있을 텐데 돈이라는 걸 또 환산되는 아, 수많은 그럼요. 것 때문에 예. 이거는 하기 싫은데 하는 것도 머릿속에 저 다음 달까지 뭐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어떻게 하게 사시지? 되고 예, 맞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맞습니다. 사람 더 지치게 하는 기분 예. 좋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 지치게 되는 일들을 맞습니다. 하게 되는 무슨 돈이다. 저는 16살 때부터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이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저를 좀 힘들게 하는 것들. 어디선까지 다가가야 될지 어디에서 멈춰야 될지를 이게 자꾸 마음이 닫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요즘 지난 10년 사이에 특히 만나서 상담을 해본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요 하는 분들 중에 70%는 결국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려고 하다 지친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면 혹시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 삶의 방식이 이런 겁니다. 실력이 늘죠. 그러니까 애들 공부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성취감을 경험해. 잘 됐다. 50점 하다가 70점 되면 너무 좋잖아요. 성취감을 경험하고 안정과 성공이 옵니다. 그럼 인정받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하면 그걸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는 것만큼.
근데 지금 젊은 분들, 내지는 지금 한참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은 티가 안 나요. 내가 90점이 된 다음부터 1점, 2점 올리기 참 어렵죠. 우리 그런 좀 많잖아요. 토익도 그렇고 토플도 그렇고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1점 올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40점짜리, 50점짜리 나라 같았어요. 근데 그 70점, 80점까지는 금방 갔습니다. 근데 90점이 된 이후부터는 해도 속도가 안 나요. 티도 안 나요.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뒤로 밀릴 것 같아요. 무서워요. 왜냐면 남들 다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보통과 평균 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저랑 만났던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 저는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요맘때쯤. 선생님, 전 태풍이 제일 부러워요. 왜 그랬을까요? 태풍이 부러울 때도 있긴 있었죠. 예. 고칠 것이 없으니까 가고 싶은 대로 밀고 가버리니까. 저는 처음에는 태풍 오면 학교 안 가서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얘 의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태풍은 진로가 결정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길이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갈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는 너무 부러운 거야. 얘는 모의고사 한번 보고 뭐 성적 한번 나올 때 선생님 불려가고 3,000개의 전형이 있으면서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가 불안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진로가 좀 결정됐으면 좋겠어. 이런 안정성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근데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몇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게 돼요. 몸에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들이 옵니다. 첫 번째 조바심.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를 나태하다고 생각해요. 조바심이 나요. 두 번째로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즉 열심히 살면 앞을 보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좀 멀리 봐서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지 라는 게 안 보여요. 우리 등산할 때 지쳐서 등산하면 앞사람 빨간색 옷 입어서 이거 기억 안 납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러니까 좀 산도 좀 보다가 좀 편하게 김밥도 좀 먹고 가자 이러면 좋은데 막 회사 등반대야 열심히 가다 보면 앞사람 등이 뭐모 브랜드의 빨간색 옷이었어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시야가 협소해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조바심이 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하나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그냥 지치기만 하는데 지치면 와 나 기분 좋다 하면서 기분 좋게 지쳐야 되는데 자면서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난 이거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착한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확 봐서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책임감 같이 나 혼자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혼자 뿡 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우리 비행기에서 탁 눌러가지고 비상탈출 해가지고 팍 나가고 이 비행기 난 책임지고 싶지 않아. 용하세요. 예. 타고 날아가고 싶어. 1년만 혼자 해외여행 갔다 오고 싶어. 다 잊어버리고 지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하루도 몇 번씩 생기게 됩니다. 자, 보시면 원래 스트레스는 좀 받아주는 게 좋아요. 시험 전날 우리 좀 긴장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스트레스 좀 받으면은요 수행 능력이 올라갑니다. 원래는. 근데 문제는 계속 올라가주면 좋은데 얘가 그게 안 돼. 거꾸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쭉 야금야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 기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행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서버렸어요. 시야가 좁아졌어요. 집중이 안 돼요.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요. 저한테 그런 수험생들이 옵니다. 전 그런 수험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토요일 오전 쉬어. 자. 너 좋아하는 영화도 보러 가. 선생님 미쳤어요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저는 거꾸로 이 메커니즘을 아니까 너 여기서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지 일로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 밤에 와서 잠이 안 오는 것도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심정은 곤두서 있는 상태 밤 10시까지 일하다가 집에 왔어요. 여전히 뭔가 해야 돼. 조바심은 있어. 그러니까 자서 누워서 12시부터 딱 자려고 누워 6시에 자명정 맞춰놨습니다. 그럼 제일 크게 들리는 게 뭐죠 그때? 시계소. 맞아. 시계 소리. 째깍. 무섭기도 하고 내가 6시에 못 일어날까 봐. 그럼 뭐 하죠 우리? 양 100마리. 저는 불면증 환자한테 양 100마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더 집중이시다. 예. 이런 사람들이 강박적이고 완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74, 75, 76, 78, 79 하다 헷갈리는 거야. 그럼 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나중에 안 잊어버리려고 표시까지 해요. 네. 그러면 어느새 6시가 돼 있죠. 새하얗게 하루를 새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불면증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낮에는 커피 2분을 살아요. 새 친구 우리 벤티라는 거 있죠, 큰 거. 그거 한 3개 먹어요. 그다음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올까 무서워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수면제를 달라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럼 카페인을 이만큼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잠이 안 오지. 근데 이 시간도 자기 일을 해야 돼.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나태한 사람.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친 면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뚝 부러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만화, 연세 있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김한석 씨. 저는 위인전을 읽어가지고요. 아, 예. 만화를 안 보신, 혹시 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뭐죠? 지옥의 링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기억 도전자 하리케인. 야, 도전자 허리케인 맞습니다. 역시 김상주 씨는 아니 뭐 만화 맞췄다고 박수. 제가 연세가 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본 만화입니다. 근데 이제 헝그리 복서예요. 이제 세계 챔피언이랑 15회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가서 15회 끝난 다음에 머리가 허옇게 새버리면서 이 자리에 죽어요. 비극적으로 끝나는 결말인데 이때 대사가 하얗게 불태워, 새하얗게 태워버렸어 나를. 그 단어 그건 들어보셨죠? 그 말은 나를 다 태워버렸다.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타버렸어. 자, 이 옆에 있는 이 사진은 모닥불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모닥불 우리 MT 갔다고 치면 새벽녘 그렇죠. 처음에는 나무를 산같이 쌓아놓으면 석유 확 붙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 아마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불이 더 나잖아요. 근데 우리 새벽쯤에 다 자러 갔고 내가 꼬시고 싶은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나가서 맥주 한잔 하자. 그래서 딱 해서 오빠 추워요 그러면 여기 불이 오빠 불 좀 키울게 하면 석유를 확 부어. 그럼 어떻게 되죠? 확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고 태울 게 없으니까 꺼져버리는 수가 꺼지죠. 있어요. 뭐 태울 게 있으면은 안 해봐서. 그쵸? 안 해보셔가지고 딱 다 같이 즐겁게 놀고 다 주무셨구나 다. 전 자던 쪽이라. 예, 그전 이미 취하셔가지고 다 주무셨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더 태울 게 없는 거예요. 태울 게 없는 상태가 될 땐 스트레스를 받는, 즉 석유를 뿌려도 효과가 없어. 그 이전 단계에 막 조바심을 내고요. 막 안절부절 못할 땐 괜찮아요. 그럼 그때 돌아오면 돼요. 그때까지는 그냥 상황적인 면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근처에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되냐?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옵니다. 나 하나 혼자 살기도 너무 힘드니까 에너지 기빨리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혼밥. 친구랑 밥 먹는 것도 싫어. 맞아. 일하시면서 너무 지친 날은 예. 뭐 이렇게 친구가 전화해서 예. 우리 밥 같이 먹자 해도 싫으시죠? 만사 귀찮지. 만사 귀찮아. 그냥 집에 와서 빨리 밥 먹고 아니면 혼자 들어가는 게 먹고 밥 먹고서 딱 자버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술도 어울려서 노는 것보다는 그냥 딱 한 잔. 예. 기분 좋게 어디 뭐 맞아. 바 이런 데나 맞아. 혼자서 그냥 집에서 편의점에서 하다못해 사가지고 맞아. 들어가는 게. 영화도 이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재밌나 눈치 보는 것도 싫어. 그냥 좋아하는 영화 있으면 혼자 쓱 가서 싹 보고 나와.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덜 써. 혼밥, 혼술, 혼영화 같이 내 에너지를 보존하는 게 1차가 돼요. 그러니까 조바심과 열심히의 세계 다음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어울리는 게 중요한 나라에서 어울림이 사치스러워진다고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나를 반경을 좁히는 상황이 되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침에 충전을 충분히 하고 나온 핸드폰이 내가 한 오후 3시만 돼도 30%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근처에 어디 충전할 데도 없어. 보조 배터리도 안 들고 나왔어. 우리가 요즘 그런 마음이에요. 아슬아슬한 느낌.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Do your best, do my best. 저는 저 레지던트 할 때요. 교수님이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가면 학술 발표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입니다 했는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던데 틀렸으면 완전 망신이고
최선 아닌 것 같지만 다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더는 없는 걸 내가 알아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냐고 묻는 말에는 선뜻 네, 최선입니다라는 그 오만함 같이 느껴지는 거 있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상이 우리의 인사말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김상훈 씨 주로 어떤 말 많이 쓰죠? 뭐 밥 먹었냐? 밥은 먹었네. 네. 저기 김한석 씨,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잤어? 잘 잤어. 예. 화이팅. 화이팅. 예, 좋습니다. 여기 앞에 분 혹시 잘 지냈냐? 좀 기본적인 말 보면 첫 번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밥은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인사말은 바쁘시죠예요. 맞아. 아마 제일 많이 들으시죠.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바쁘신데 어떻게 자리를 내주셔서 고맙네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뭐 그냥 감사합니다. 시간 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바쁨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내고 있는 나는 바빠야 돼요. 그래서 바쁘면 난 사회에서 영양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번 딕셔너리라는 게 있는데 그 영어에서 일종의 문화적으로 이렇게 써요라고 하는 사전입니다. 도시 사전 같은. 이 바쁘다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해 보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즉 비지, 바쁜 사람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쁜 거야 이게. 나는 이 사회에서 1인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빠야 돼. 바쁜 사람과 어느 순간부터 바쁜 소수와 안 바쁜, 바쁘고 싶지만 못 바쁜 다수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나도 일하고 싶어요. 나도 세상에서 1인분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바쁘기 시작한 사람은 한없이 바빠요. 회사에서도 이럽니다. 고가 A를 받은 사람한테는 20% 더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더 바빠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안 되면 바로 바뀌어버리니까 나도 알아. 리플레이스 되는 거를. 그런 방향들 때문에 우리는 뭔가 더 바빠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난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없이 충동 구매한 사람하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충동 구매, 아무 생각 없이 샀다. 더 만족도 높을 거다. 자, 그럼 하루 종일 심사숙고 끝에 산 사람이 훨씬 만족도가 높을 거다. 아이모라는 가구 회사 있죠. 예. 그 적당한 가격에 스칸디나비아의 북유럽식 디자인을 만든 그 거기에 아침 9시 문 딱 열 때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가서 그냥 내가 의자 뭐 필요한 거니까 1시간 만에 사고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 그룹은 하루 종일 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층 심사숙고형. 3주 정도 후에 전화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심사숙고한 사람이 짱이야 이런 거였는데 해보니까 어땠을까요? 충동 구매. 그렇죠. 그러니까 충동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거였습니다. 그 1시간 만에 가서 특가 이거 괜찮아? 의자도 쓸만해? 사고 나온 사람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거기서 있다가 온 사람은 머릿속에 삼삼해. 맞아. 더 팔걸이 있는 거 살 걸, 좀 더 비싼 거 살 걸, 좀 더 싼 거 살 걸. 그러다가 내가 하루 종일 있다 왔는데 보풀하기가 이렇어 이게. 삐걱거려. 그럼 열받아. 맞아.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 하루를 보냈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즉 최선의 선택을 우린 원합니다. 선택을 할 때. 하지만 만족도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민도 비용이기 때문에. 최선, 차선, 차악, 최악입니다. 어차피 인간의 선택은 4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보면. 당연히 최선 선택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출발점에서 합니다. 10가지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때는 선택이 최선이가 몰라. 근데 가다 보면 10개 중에 1개라도 틀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만족도가 확 떨어져요. 왜냐면 그때는 이 비용이 들었으니까 이건. 그리고 가면 갈수록 가는 과정에도 더 나은 게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걸 담고 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의 문제점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머릿속은 항상
최선에 대한 고민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 고민 많은 분들 보면 저기 트렁크에 쌀가마니에 3개 싣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밟아도 안 나가는 거예요, 차가. 머릿속 고민이 가득하니까. 근데 고민이 뭐냐? 뭐가 더 최선일까? 더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더 뭐지? 이 고민하느라고 효율성도 없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게 이게 뭐가 최선일까를 찾는 거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들어줄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신이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공감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진료실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사람을 만나질 않았고요. 우리 삶에서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얻은 이름이 거리의 치유자인 것 같아요. 공감을 하려면 어떤 한 사람한테 이렇게 깊이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잘 주목하는 것,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감정을 얘기를 해도 저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그 사람한테 주목하고 묻고 또 듣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공감이 되는 것. 그게 어른한테 제일 필요한 일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혜신입니다. 선생님을 거리의 치유자라고 부르는 그 네. 별명이 되게 네. 인상 깊더라고요. 네. 이 거리의 치유자라는 그 별명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서 나는 의사, 넌 환자 이런 구도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벌써 한 15년쯤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삶의 현장에서 나도 사람, 너도 사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 사회 트라우마, 집단 트라우마 현장이 많잖아요. 세월호 현장도 있었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현장도 있었고 뭐 여러 그런 피해 현장들이 많아서 거기 가면 그냥 야전이거든요. 제대로 된 진료 세팅, 상담 세팅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그냥 그 현장에서 그대로 만나다 보니까 그런 이름이 붙은 그래서?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그 30년간 그동안 쌓인 내공으로 직접 만드신 적정 심리학이라는 게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적정 심리학이라는 거는 집밥 같은 심리학.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밥을 할 수 있다는 만약에 그런 법이 있다면 우리가 하루 세끼 허기가 돌아올 때마다 찾아가야 되니까. 찾아가서 그 줄 서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 뭐 갈등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조금 얘기해주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전문가를 찾아갔어도 내 얘기 몇 마디 듣다가 이렇게 처방전을 건네는 경우가 우리 의료 상황에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한테 막 내 얘기도 하고 싶고 듣고 싶고 나누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를 찾아가도 그렇죠.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 많은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스스로 해먹을 수 있는 집밥처럼 그럴 수 있는 심리학 가능하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들려주실 강연 주제는 무엇인가요? 마음은 언제나 옳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뭐 판단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옳다. 그게 어떤 말인지 오늘 같이 이야기해볼게요. 정말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 네. 들어서 그때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말로 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것 같고 내가 왜 살고 있지? 왜 일하지? 라는 정체성에 되게 흔들렸었어요. 그게 제가 잘못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잘못한 거 당연히 아니죠. 잘하셨어요.
덮어치기 한판으로 내 감정을 이렇게 뒤엎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요즘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울증이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친구가 뭐 이렇게 뭐 여기 좀 안 좋고 요즘에 좀 뭐 잠을 못 자고 좀 짜증이 나고 그러면 너 우울증 아니니 혹시? 뭐 이런 얘기 되게 흔하게 우리가 하죠.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 나 되게 좀 우울하다 이런 기분이 좀 있다 그렇게 느끼는 분 많이 있으시죠? 이게 도대체 우울증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어느 정도야지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나 객관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이 있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나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보여드릴게요. 우울증에 대한 진단 기준이에요. 이 중에 한 난 몇 개쯤 해당되나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한 몇 개쯤? 네 개. 6개. 6개. 저도 4개. 4개. 4개, 6개. 네. 저는 한 개 그냥 오늘 좀 일찍 일어났더니 피로가 그럼 잠자면 해결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뭐 4개, 6개, 뭐 여러분들도 막 이러시네요. 저 6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된다 그러면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저희 5분 그렇죠. 중에 한 4분이 벌써 우울증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지금 의학적으로 말하는 우울증의 객관적인 진단이에요. 좀 의아하시죠? 네. 네. 어떤 게 의아하세요? 아니 저는 굉장히 네. 긍정적이고 밝은데 저 2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그 꼴랑 2가지 가지고 나를 우울증이라고 단정 짓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약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저항감이 든다. 살면서 뭐 1-2가지 정도는 저 정도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죠.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기서 말하는 우울증의 진단은 전체적으로 내 모두가 좀 우울하다. 그런 기간이 한 2년 이상 됐다. 이런 전제 위에 저 중에 2가지가 이상이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좀 억울한 느낌 많이 드시죠? 선생님 저는 지금 이거 말고도 조금 억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언제였냐면 첫째 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우울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낳고 나면 말도 안 돼. 나에게 무슨 산후우울증?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귀한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만 조금 우울한 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제가 이제 잘 아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아이 낳고 나서 약간 우울감이 든다. 근데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무섭게 누나 100% 산후우울증이야. 가서 그 우울증 처방약 받고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때도 굉장히 억울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우울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간한테 생기는 감정이냐면요. 벽을 만났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우울이에요. 어떤 한계, 넘을 수 없는 벽.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요. 하루 24시간 그런 벽에 갇혀서 살아요. 누구나 다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마음을 더 내면 내 시간이 30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24시간이라는 한계 있고요. 사람은 뭔가 더 뭘 해보고 싶어도 내 삶이라는 것은 유한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한계와 벽을 끊임없이 느끼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스타들이요. 요즘에 자기 고백을 하면서 공황장애를 고백하는 분들이 많죠. 제가 어떤 한 여배우인데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류 스타니까 부와 명예와 영향력이 확 생겼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엄마도 나한테 함부로 못한대요. 옛날에는 엄마가 등짝 때리면서 야 맨날 잔소리하고 너 뭐가 될래 맨날 이랬었대요. 근데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집도 내가 사드렸고 뭐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하면서 얘기를 못하고 자기 오빠도 자기가 벌은 돈으로 유학을 가 있고 그러니까 오빠도 나를 어려워하고 막 이런 삶에 있는 거죠. 어느 날 이렇게 집에서 TV를 막 돌리다 보는데 자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하면서 나온 드라마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저게 누군가, 저게 난가, 이게 난가. 네, 이런 혼란을 막 이렇게 겪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만 나를 연예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연예인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나도 나를 자꾸 연예인으로, 스타로 자꾸 인식을 하면서 자기가 자꾸 어디 갔는지 모르게 되는, 마지막에 그러면서 굉장한 이렇게 혼돈 속에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는 그런 경우를 저는 드물지 않게 봐요.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 스타들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 타인의 욕구. 대부분은 그게 부모이기도 하고 내 배우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그 기대에 나를 끊임없이 맞추기 위해서 나를 자꾸 지워가는 것이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많은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끝에 가서 정말 혼돈스러워지고 모든 것이 다 막 뒤죽박죽인 것 같고 내가 누군가 싶고 불안해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제가 거의 중학생 때부터 이제 좀 집에서 가장 역할을 지금도 이제 물론 가장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버릇이 됐던 게 고민을 잘 얘기를 안 해요. 특히 가족들한테. 왜냐면 제가 힘든 거를 가족들한테 얘기하면은 더 걱정을 할까 봐 저는 이제 고민을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딱 이렇게 고민을 얘기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막 제가 그래서 계시군요. 예. 사실 저도 되게 안에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많은데 당연히.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왜냐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엄마가 또 이거 볼 거고. 근데 저는 사실 G.O.D가 이제 데뷔해서 엄청 많은 사랑을 받고 네. 또 정말 수많은 상을 받고 예. 또 정말 큰 공연장에서 예. 공연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잠깐 이제 우리 각자 활동을 하자라고 네.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다른 멤버들은 뭐 태우나 호영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이제 하고 막 네. 활동하는데, 그때 저는 제가 싹 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G.O.D로 살다가 네. 나로 살래니까 갑자기 어떻게 그렇죠. 살아야 될지 모르는. 항상 밥을 먹어도 5명이 먹고 네. 뭐 일을 해도 5명이 같이 하다가 아하. 뭔가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내 개인의 영향력이 그래도 상당히 있었을 네.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자신감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예. 주변에서는 야 지금 뭐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막 얘기를 그렇게 해도 예. 이게 정말 진심 같지 않게 이렇게 느껴지고, 그때 정말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사라진 느낌 네. 들어서 그때 네. 굉장히 좀 네.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럴 때 진짜 사라지고 싶고 내가 다 없어져 버릴 것 같고 예, 너무 무기력하고 그러셨을 것 같으네요. 저도 고민 같은 건 절대 나한테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일과 평상시에 저는 딱 중간을 두거든요. 김민규는 김민규, 이제 배우 김민규는 김민규 이렇게 두는데 되게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보기에는 이게 옷도 입고 이제 메이크업도 하고 헤어도 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나가지만 평상시엔 진짜 페인처럼 생기거든요. 그게 원래 저예요. 잘 안 꾸미고 옷도 편하게 뭐 다 편하게 다니는 게 원래 저기에 그거만큼 제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친구들이나 뭐 누군가는 저를 이제 배우 김민규로 보는 거죠. 친구들도 네, 그죠. 이제 어렸을 때 그 추억을 없어지고. 그 본지 그 바로 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제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고 제 방에 그곳에서 잘 안 나가요. 그 혼자만의 공간에 있을 때는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나로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딱 제 방에서는 잘 안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잘 안 만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데 그 사람한테도 얘기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는 잘 되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한테 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아까 데니안 씨 그랬는데 그때 막 너무 힘들고 흔들리고 정말 자존감이 바닥이라고 했는데 네가 지금 못할 게 뭐가 있어? 너는 스타잖아. 그렇게 유명인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데니안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심리적 폭력이죠. 이 사람은 스타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연약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그런 개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워야 한다. 뭐 너는 모름지기 이런 존재다. 예,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심리적 폭력이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면서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연예인 중에 제일 잘 살 수 있는 사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연예인 같지 않은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스타 김민규, 뭐 배우 김민규이기도 하지만 20대 한 남자 김민규이기도 하고 어떤 뭐 그냥 누구의 친구 김민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배우 스타 김민규라는 것에 너무 압도되지 않고 내가 배우이지만 또 다른 어떤 여러 김민규라는 것을 내가 의식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면 연예인 같지 않은 연예인의 역할 기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근기 남들은 그냥 뭐 친구로 살고 딸내미로 살고 그냥 학생으로 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금덩어리는 없어도 사는데 쌀이 없으면 굶어 죽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금덩어리는 있는데 쌀이 없는 상황, 일상이 없는 매우 특별하고 매우 값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한 무엇은 있는데 실상은 일상을 유지할 쌀이나 물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 이런 것 안에서 자기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매우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남보다 굉장히 성공한 그런 스타들이 그렇게 더 많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거나 하는 이유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선생님, 저는 지금 말씀하신 고민을 한참 하고 있었고 네. 또 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 있었어요. 밖에 일을 하는 배우로서의 삶은 굉장히 가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하. 가정에 돌아와서 이런 육아나 뭐 일상적인 것들이 너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혼돈이 오고 괴롭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희 남편이 같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는 운전을 못하고 남편이 운전하니까 야 거기 가서 만두 좀 사와 이러면 내가? 좀 나더러 만두 사오라 그러는 거야. 오빠가 아니 왜 나더러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나는 얼굴이 알려지고 지금 아무 무방비 상태고 막 슬리퍼 신고 있는데 나더러 뭘 저를 사오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들고 남편이 조금 서운했어요. 만두를 사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자기를 책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지금 저 안 꾸며져 있는데 예, 모든 인간은 멀티플레이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만나는 관계마다 딸이기도 하고 엄마기도 하고 뭐 동네 아줌마기도 하고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잖아요. 사람은 관계마다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나고 그게 내 일상이고 그것이 내 삶의 뿌리고 그것이 튼실할 때 연기도 명령기가 나올 것이고 직업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적인 직업적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직업이어도 그 연예인들 삶뿐만 아니라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분이 명품 매장의 판매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도 굉장히 고급지게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는 사람이죠. 거기서 한 18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공황장애로 쓰러진 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객들이 까다로운 고객이 많고 컴플레인이 되게 많고 그래서 너무 많이 모욕이나 뭐 시달림이나 이렇게 굴욕감, 모멸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딴 매장보다 훨씬 더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을 할 거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교육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영어 이름을 정해라, 매장에 들어올 때. 그래서 자기가 마이클로 정했대요. 자기는 예를 들면 김철수인데 명품 매장에 이렇게 딱 출근을 하면 마이클로 생각해라. 그래서 당신이 받는 모든 모욕이나 굴욕이나 이건 마이클이 받는 거다. 그리고 퇴근할 때는 마이클 벗어놓고 다시 김철수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제 그게 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위적인 규정이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는 알잖아요. 마이클이 김철수고 김철수가 마이클인 거를 자기가 알잖아요.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까지 가게 된 거죠.
연예인들의 삶도 스타의 삶도 우리의 삶도 결국은 내가 나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끝에 사실은 심각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노이로제들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집중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내 존재라는 게 뭐냐? 내 존재에 집중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살아야지 내 존재에 집중하냐?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존재의 실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몸의 실체는 내 육체죠. 내 신체가 나죠. 내 심리적인 나는 뭐예요? 예를 들면 내 취향이 난가? 내 생각이나 신념? 내 가치관이 난가? 예, 내 견해? 어떤? 뭐 이런 것이 난가? 뭐가 난가? 내 존재의 실체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 감정, 내 느낌이 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관은 이러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부모의 생각이나 책에서 본 가치관이나 스승의 신념이거나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내 느낌, 내 감정은 오롯이 나예요. 그거는 어김없는 나예요.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 내 실체는 내 감정, 내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불안하고 그럴 때 힘든 얘기 할 수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감정인데요. 그 얘기를 왜 못하게 되냐면 우리는 감정을 별로 이렇게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다,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빨리 일어서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감정을 다 덮어버리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내 존재의 핵심은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에서 멀어져요. 내가 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병이 나요. 나라는 존재는 아까 자기 존재의 핵심이 감정이라고 했는데 감정은 날씨와 같아요. 맑았다가 흐리기도 하고 태풍이 있었다가 갑자기 화창해지기도 하고 그러듯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해요. 살아있는 존재는 계속 움직여요. 변해요. 달라져요. 그게 내 존재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날씨와 같이 반영해주는 신호인 거예요. 감정은.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이 감정이고 근데 그 존재의 핵심은 늘 움직여요. 근데 참 이렇게 외부적인 시선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구속을 받다 보면 내 존재의 핵심인 감정, 그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검열이 들어가고 억제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끝이 나중에 혼돈인 거죠.